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장 기다리셨죠? 네, 지금 박수와 함께 얼굴 표정이 너무 밝아지신 게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우선은 오프닝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행을 맡은 북토크쇼 10년차 MC 박재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문화, 그리고 음악, 먹거리, 체험이 함께하는 북피크닉 행사 여러분들 잘 즐기고 계시죠? 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시던 북토크쇼 시간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즘 이런 말 되게 많잖아요. 책을 읽는 사람들은 없는데 책을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다. 네. 이런 얘기 정말 많은데요. 네. 진짜 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책을 읽어야 하는지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해요. 우선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자기소개부터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아니 저희 오늘 이 장흥에 와서 제가 만난 사람보다 받으시는 분들이 더 많으셔서 이분들이 다 어디서 나오셨나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사인을 했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은 인사말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그냥 사실 이제 이렇게 지방에 종종 다니는 것을 삶의 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장흥에 진짜 꼭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여기 사셔서 혹은 이 근방에 사셔서 아마 잘 시각을 못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저한테 우리나라의 모든 그 지역 중에서 가장 문학과 관련되어 있는 성지 같은 데가 어디냐고 하면 전 제일 먼저 장흥이 떠오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이제 노벨 문학상 이제 한강 작가하고도 연관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더욱 그렇게 됐는데 저한테 사실은 더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문학 작가가 이승우 작가입니다. 이승우라는 작가신데 그때 읽어보신 분도 있고 안 읽어보실 분도 있을 텐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승우 작가님의 책을 봐서 여태까지 제 평생에 한 단일 작가 책으로 가장 많이 이 책을 본 사람이 이승우 작가예요. 한 30권 넘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승우 작가님께서 한번 제 작업실에 오신 적이 있는데 제 작업실에 보시더니 우리 집보다 이승우 책이 더 많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제가 이렇게 숭배하는 것 같은 작가였는데 그분이 고향이 장흥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한국 문학의 정말 너무나 위대한 작가인 이청준 작가도 이 장흥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성기숙 작가님도 계시고 또 한승원 작가님도 계시고 그래서 아니 사실은 이렇게 크지 않은 어떤 지역에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작가들이 많이 날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서울 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인사말이 딴 거 질문하셨는데 아니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너무 듣기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장흥을 너무 사랑하시는 게 느껴지셔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가슴이 벅차서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연락을 막 자주 주고받고 그런 사이가 아닌데 이승우 작가님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전화번호나 약간의 친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전화를 드렸어요. 한 2년 만에. 그래서 오랜만이라고 이제 작가님이 이야기하시길래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장흥에 가는데요. 그랬더니 벌써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지금 서울 사시지만 이승우 작가의 소설이나 이 수필들을 보면 어린 시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때까지 여기를 사셨거든요. 태어나셔서 여기 신동리에서 태어나셨는데 거기에 대한 묘사가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너무 좋아하니까 어려서부터 보면서 그 신동리 그 태어나신 생가 근처에 가서 지금 문학관 같은 게 있지는 않지만 그 바닷가를 보면 어린 시절에 이승우의 마음을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제가 주소를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승우 작가님께서 너무 쑥스러워하면서 저한테 주소를 알려주셨거든요. 네. 내일 갈 예정입니다. 와. 마음이 굉장히 뜨거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진짜 책을 사랑하시는 게 느껴지는 게 우리가 그냥 책을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책을 경험하고 몸소 이렇게 체험하시면서 그 곳에 가셔서 그 책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작가의 그 마음을 알아가시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너무나 문학을 사랑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네, 오늘 사실 우리 토크쇼의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뭐냐면 책을 읽어야만 하는 이유. 사실은 오늘 북행사지만 네. 많은 분들 정말 책을 안 읽잖아요. 네. 오늘과 같은 주제를 선정하신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더더군다나 예전에는 책을 읽어야지라는 이제 압박감 같은 것을 많은 분들이 가지셔서 책을 못 읽는다는 거에서 이제 죄책감까지 느끼는 그런 세대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해서 그런 것이 굉장히 사실은 한편으로는 좋기도 한데 어떤 그 좋은 것들이라고 옛날부터 말했던 것들에 대해서 압박감 같은 걸 별로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뭐 책을 왜 읽어? 얼마든지 네. 세상에 좋은 게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주제의 강의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네, 주제를 아니요, 한번 여기-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그렇게 정해달라고 하셨군요. 예. 그래서 네. 이제 더더욱이나 저는 그 주제를 많이 생각을 했으니까 오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네, 오랫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고민해 보신 거니까 오늘 또 여러분들이 꼭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 알아가실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책을 읽는다는 것에 대한 뭔가 우리의 일상과 사고방식에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게 맞는 걸까요? 그런 그럼- 부분에서 좀 이야기해 그럼요.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좀 초반이니까 있는 척을 하면서 말을 하면 네. 보통 이제 성인 남자 몸무게를 70kg 정도로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뇌가 있지 않습니까? 뇌의 무게가 1.4kg이에요. 그러면 성인 남자를 만약에 70으로 하면은 퍼센트로 따지면 2%밖에 안 되잖아요, 무게가. 네. 근데 이 뇌의 작은 2%밖에 안 되는 뇌가 인체 전체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20% 정도를 사용해요. 생리학적으로요. 그만큼 뇌가 엄청나게 중요하고 바쁘다라는 얘기일 텐데 우리가 누굴까,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걸 생각할 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기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 뇌의 어떤 수많은 정신적인 작용의 핵심은 사실은 가소성이라는 걸로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가소성이라는 건 이 소가 구부러진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구부리면 구부러지는 대로 가는 성질, 이게 가소성이에요. 예를 들면 철사 같은 거 이렇게 구부리면 그대로 이게 튕겨져 나가지 않고 그대로 모양이 남아 있잖아요. 그게 가소성인데 이 뇌가 정신작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가소성이거든요. 이걸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뇌는 길을 내는 대로 길이 나게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책을 안 읽으신다면 책을 안 읽는 쪽으로 길이 나기 때문에 혹은 길이 안 나기 때문에 그분은 책을 읽을 필요를 못 느끼세요. 근데 어떤 분이 만약에 책을 굉장히 열심히 읽으시면 책을 읽는 쪽으로 길이 계속 나고 계속 가지를 치기 때문에 더더욱 책에 대해서 많이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책을 더 읽고 싶다라고 느끼는 사람 자체가 사실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인 거고요. 책을 하나도 안 읽어본 사람일수록 책에 대해서 별로 느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욕망에 대해서는 욕망할 수 없거든요. 욕망이라는 건 생겨야 되잖아요. 막 하고 네. 싶다는 마음이. 그랬을 때 지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그런 방식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이 뇌라는 것의 작용을 생각한다면 책이라는 것은 가장 적극적으로 정신작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활자라는 매체를 갖고 그것을 가장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는 그런 대상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책은 사실은 우리 정신작용의 가장 핵심적인 총화와도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제가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요.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정말 책을 안 읽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이 이렇게 전집을 막 쌓아놓고 네. 주셔도 네. 진짜 그렇게 책이 싫었어요. 네. 그래서 어릴 때 하나도 책을 안 읽다가 네. 막 셜록 홈즈나 뭐 해리포터 시리즈 이런 거에 겨우 책을 입문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29살 때부터 책을 정말 다독하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가소성이라는 게 알겠는 게 네. 그 전까지는 책의 필요성도 몰랐고 책이 좋지도 않았는데 딱 책을 읽기 시작할 때는 한 권을 한 달 동안 읽었어요. 잘 이게 안 구부러지더라고요. 내가 길이 안 열려서. 근데 그게 한 번을 고비를 넘으니까 계속 속도가 빨라지더니 나중에는 책을 원하는 맞아요. 사람이 되더라고요. 네, 좀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가끔씩 그 운동이랍시고 별로 잘 안 하지만 달리기하고 이제 저희 간단한 덤벨 같은 거 하는데요. 하다 보면 운동을 한 2주 정도 쉬다가 덤벨 하면 제가 이제 6kg, 12kg짜리 드는데 하다 보면 한 번에 한 40개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한 이틀 전에 하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 하면 이틀 전에 해서 몸이 뻐근한데도 불구하고 한 번 하면 한 60개 정도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 몸의 모든 것이 근육이라는 게 있다고 했을 때 사실 독서 근육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이 근육을 평상시에 단련하지 않으면 사실은 책장에 안 넘어가요. 왜냐하면 세상에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독서 근력이라는 것도 필요한데 이 근력도 제가 지금 덤벨 들 때 이 손 근육을 늘리는 것처럼 읽을수록 아까 네. 가소성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면에서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아, 네. 책도 읽어보신 분들, 고기는 놈이고 책은 분이에요. 그래서 책도 읽어보신 분들이 잘 보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사실 이제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집에 막 책을 읽게 하려고 엄마들이 막 TV를 없애고. 여기 혹시 TV 없으신 엄마들 계신가요? 요즘 TV 안 보여요. 다행히 안 계시네요. 네.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 만큼 환경이 되게 독서를 지배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맞는 말일까요? 그렇죠. 뭐 일반론적으로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반론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장래에 뭐가 되고 싶은가 이렇게 물어보면 어려서부터 자기가 익숙한 직업을 택하는 경향이 있어요. 의사 아이들은 자라서 의사가 되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고요. 연예계 보면 2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이유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스타고 뭐 탤런트고 가수고 뭐 이렇게 되면 집에 그런 분들 오시고 그런 환경에 익숙하겠죠? 네. 그러다 보면 저기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하면 연예인을 꿈꾸는 경우가 많아져요. 뭐 아버지가 영화평론가면 밑에 아들도 영화평론가인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허문영 평론가 같은 사람이 아버지가 영화평론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런 측면에서 주위 환경이 만약에 집에서 줄창 텔레비전을 틀어보는 환경이라면 텔레비전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집에서 책을 보는 환경이 많고 집에 책이 어디 가나 있고 이런 환경이라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지만 책을 좋아할 수 있겠죠. 네. 아까 전에 진짜 세상에 뭐 뭔가 이게 볼거리가 넘쳐난다. 미디어가 이제 굉장히 발전을 했잖아요. 그런 시대에서 어떻게 보면은 책도 약간 이제 요약된 컨텐츠나 뭐 북튜버 해가지고 북 크리에이터들이 읽어주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지고 오디오북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방식의 이런 책 읽기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져요. 책을 읽는 것과 책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학습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뭐 제 채널은 아니지만 제가 주로 출연하는 이동진의 파이아키아라는 채널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주로 영화를 하고 있지만 제가 영화 평론가라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씩은 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관해서 조회수가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면 무슨 사피엔스 같은 책이나 뭐 청균세 같은 책이나 정의란 무엇인가 같은 사람들이 읽고 싶지만 절대 안 읽혀지는 책 있잖아요. 이런 걸 하면은 100만 뷰가 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정의란 무엇인가를 제가 이제 한 1시간 정도의 분량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설명을 잘했을 수도 있고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만약에 여러분이 보신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지 않았는데 이동진이 설명하는 거 다 들으니까 이제 알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네. 드시잖아요. 제가 그것을 요약해서 1시간 분량을 올려본 사람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말한 내용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한 2%쯤 돼요. 와, 겨우 2%. 네. 다만 이제 저는 이제 간추려서 말씀을 드렸을 네. 뿐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책에 담겨있는 정보를 우리는 책이라고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책에 있는 담겨있는 정보를 제가 정의란 무엇이라는가라는 책은 사실은 정의라는 것에 대한 탐구이기도 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도덕 철학의 역사라는 책이거든요. 거기에 대했을 때 어떤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그 내용을 다 안다고 쳐보세요. 근데 그 내용을 안다고 그 책을 읽은 것하고는 다르다라고 그쵸. 말씀드릴 수 있고요. 책을 읽는다라는 것은 활자로서 체계화되어 있는 이렇게 물화되어 있는 어떤 대상의 것들을 내가 문자를 체득해서 인지한다라는 뜻이에요. 네. 이것과 그냥 내가 여러분요 정의란 무엇이라는 책은요 뭐 도덕 철학의 어떤 역사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들어서 아는 것은 서로 다른 정신작용이에요. 같은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네. 전자가 훨씬 더 적극적이거든요. 그리고 훨씬 더 뇌를 쓸 수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이런 유튜브를 하는 사람으로서 뭐 저희 파이아키아 만관부 이런 말 하고 싶지만 물론 만관부 하면 감사하고 좋죠. 그렇지만 정의란 무엇인가로 제가 하는 영상을 보았다 하더라도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정의란 무엇인가의 책에 있어요. 이건 제가 유튜브를 못해서이기도 하지만 다른 모든 유튜브 모든 영상을 다 합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그것만으로 그 책을 읽었다고 할 수 없고요. 가장 좋은 방식은 당연히 그 책을 직접 읽는 거죠. 지금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방송도 보고 또 직접 내가 읽어보고 또 타인이 요약해놓고 이런 것들을 또 들어보면서 같이 생각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소통의 작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간이 왜 인간인가라고 말을 했을 때 수많은 요소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인간이 도구를 사용하면 호모파베르라는 말을 씁니다. 도구적 인간이라는. 네.
인간이 뭐 지혜롭고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호모사피엔스라는 말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명명 자체가 인간다움의 어떤 정체성의 핵심을 용어 속에 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인간을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한자로 새기게 되면 가장 간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 인자에다가 사이간자를 쓴단 말이에요. 사람 인자만 써도 되잖아요. 사람이 왜 사람이냐? 사람 인자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필요 없을 것 같은 사이간자가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진짜 사람인 이유는 사람과 사람 사이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어떤 그 용어를 만들어 쓰게 된 사람과 그 뜻을 따라서 계속 쓰고 있는 언중이라고 말하는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때 인간이라는 말은 결국 사회성을 뜻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동굴의 토굴 같은 데서 틀어박혀서 평생 혼자 사는 사람이 있다면 이 명명법에 따르면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보았을 때 인간이 진짜 인간이게 만드는 것을 만약에 사회성이라는 것으로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네. 네. 정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듣고 계시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별명이 있으세요. 이동진 평론가님이 평론계의 아이돌이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으시거든요. 그게요. 아 다음에 콤마를 찍어야 돼요. 아 이 돌. 아? 네. 이 돌. 네. 아 돌대가리 할 때 그 돌. 저희 또 유머러스 하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민망해서 그래요. 제가 무슨 50대 무슨 아이돌이겠어요. 네. 네. 그리고 사실 되게 빨간색이라는 게 되게 시그니처 같은 느낌들이 항상 들어요. 항상 이렇게 빨간 안경도 오늘 멋지게 쓰고 오셨는데, 사실 저는 홍대에 빨간 책방에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오셨어요? 네, 네. 거기 이제 팟캐스트 부스도 위쪽에 잘 마련되어 있었고, 한동안 그렇게 팟캐스트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네. 이 빨간색에 뭔가 의미부여가 있을 것 같은데, 직접 들어보고 싶었어요. 뭐 우연이겠지만 저는 그동안 이런 무대에서 허다한 마이크를 잡아봤는데 빨간 테두른 마이크 처음 보거든요. 와, 오늘 맞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 장호분들 진짜 대단한 센스다라고 했는데 우연이겠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저를 위한 거라고 이제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질문이 뭐였지? 빨간색을 왜 이렇게 선택하셨는지 의미가 예.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약간 뭐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제가 빨간색을 선택한 게 아니고 빨간색이 저한테 찾아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문학적이네요, 정말. 예,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 뭐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데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제가 직장 생활 한 13년 정도 대학교 4학년 때 어떤 직장을 언론사에 들어가게 됐고요. 그래서 13년 만에 이제 직장을 나오고 그때부터 지금 올해가 20년째, 19년째 지금 프리랜서 영화평론가로 살고 있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가 되었을 때 이제 사직하는 과정에서 집에서 뒹굴거리는 백수 시대가 있지 않겠어요, 시기가? 네. 근데 백수로 이렇게 뒹굴거리다가 집에서 평상시에 쓰던 안경을 제가 깨먹었습니다. 새로 사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동네에 있는 안경점에 가서 서울에 이제 휘경동이라는 곳인데 이제 안경테를 고르는 거예요. 부러졌으니까. 그 전까지는 저도 대부분의 안경남들처럼 그냥 갈색 아니면 검은 테 이런 거 썼어요. 한 번도 색깔 있는 안경을 쓸만한 용기와 뻔뻔함이 저한테 없었고요. 근데 직장을 그만둔 상태에서 안경점에 있으면 컬러풀한 색깔들이 많잖아요. 주로 이제 아이들 안경이 그런데 네.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죠? 네, 그런 상황에서 안경이 빨간색 안경이 있더라고요. 네. 뭐 신기하기도 하고 한번 이렇게 써봐서 안경을 봤는데 뭐 괜찮더라고요. 어울리고. 네, 그래서 빨간 안경을 쓸까 하다가 도로 이제 벗어서 도로 놓으면서 아이 내가 무슨 안경 빨간 안경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오기 같은 게 나는 거예요. 나라고 왜 이런 걸 못 써? 이렇게. 그렇죠. 더군다나 직장까지 그만뒀는데 뭐가 내가 겁이 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빨간 안경을 샀어요. 55,000원에 샀거든요. 네. 네, 그 안경을 쓰게 된 게 빨간색과 연관된 유일한 계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썬더러 안경이 파란색이었으면 괜찮은데 하고 파란 안경을 썼을 텐데 그날 우연히도 써본 안경이 빨간색이었어요. 진짜 나에게 다가왔네요. 그쵸? 빨간색이. 근데 안경 하나만 바꾸니까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빨간 안경을 썼을 뿐인데 그 다음부터 무슨 이게 약간 보통 일반적으로 한국 남자가 쓸 것 같지 않은 안경이니까 어디 가면 이제 이런 자리에서 항상 왜 빨간 안경을 쓰십니까? 물어봐요. 그럼 이제 좋은 스몰 토크의 소재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빨간 안경을 쓰게 되니까 누가 이름을 기억 못해도 그 빨간 안경 하고 다 기억해요. 맞아요. 이미지로 기억하는 거죠. 심지어는 할리우드의 유명한 배우들이나 감독들도 그렇게 기억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고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는데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PD가 빨간 책방 어때요? 그러는 거예요. 빨간 안경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이제 빨간 책방이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컬러가 됐는데 솔직히 말하면 빨간색을 좋아한 것도 아니고 안경 하나 바꿨을 뿐인데
완전히 이 삶의 어떤 패턴과 스타일과 구조가 바뀌었다 그럴까?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되게 잘 어울리고 멋있으시죠? 네. 네, 좋습니다. 아니 저 초기에는 무슨 저기 양희은 씨냐는 얘기 많이 들었고요. 잘 모르시겠습니다. 요즘 활동 잘 안 하시니까 표인봉 씨냐 뭐 이런 얘기도 들었고. 네. 근데 요즘은 빨간 안경 검색하면 제가 양희은 씨보다 먼저 나와요. 이제 더 훨씬 더 네, 인상적으로 이제 기억하시는군요. 한 20년간 밀고 나갔더니 드디어 통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영화 평론가이시잖아요. 그러면 영화랑 책, 이 두 가지의 매체를 또 비교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영화, 책 두 매체가 전달하는 감동과 사유의 방식에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화 책은 굉장히 차이가 있고요. 제가 어떤 자리에서 이제 침착맨이라는 이제 유명한 그 유튜버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방송에 한번 초대해 나가서 나간 적이 있어요. 갑자기 이제 그 청취자분들이 즉석에서 질문하는 거에 대한 답변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오늘처럼. 근데 그 중에서 당신 영화 평론가인데 뭐 책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양 매체가 어떤 거냐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그때 그냥 갑자기 생각난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뭐였냐면 영화는 술과 같고 책은 물과 같다고 제가 말을 했어요. 와, 네. 명언이네요. 영화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근데 네, 그게 사실은 동사소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양조위가 극중에서 했던 말을 비튼 건데요. 거기서는 이제 그냥 물은 우리를 차갑게 하고 술은 우리를 따뜻하게 하지라는 대사예요. 아, 근데 이제 그거를 저는 비틀어서 책이 물과 같고 그 다음에 영화가 술과 같다고 말했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책하고 영화를 비교하기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영화에서 담겨있는 건 보통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네. 모든 영화들, 다큐멘터리도 그렇지만 아주 실험적인 어떤 그런 영화들을 제외하면 영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갖고 있는 서사 매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영화를 어떤 이야기로 받아들이니까, 네. 이야기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그 사람의 생로병사가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입을 하기 때문에 사실 뜨거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그 다음에 영상 매체라는 거, 이미지라는 것의 속성이 훨씬 더 전인적이고 강해요. 그 압박감 같은 것도 네. 심하고. 이래서 사실은 영화를 보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뜨거워집니다. 책이라는 건 반대고, 책을 우리가 보았을 때는 문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문자와 이미지의 차이가 굉장히 쳐서, 문자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만든 거거든요. 이미지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 있던 거예요. 그럼 산 있잖아요. 그쵸. 원래 자연이 있는데 우리가 산으로 인식하잖아요. 네. 문자라는 것은 우리가 산이라는 것을 시옷과 아와 니은으로 쓸 때 네. 이걸 이렇게 표기하신 건 세종대왕님이시잖아요. 그쵸.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지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훨씬 더 즉각적이고 전인적인데, 문자를 받아들이는 건 훨씬 더 2차적인 과정을 겪어요. 우리는 이제 문명의 어떤 그런 그 추상화된 형태를 우리는 체득하는 거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문자로 우리가 어떤 똑같은 것을 이야기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영상으로 받아들이는 것하고 달리 단계가 굉장히 차이가 있고요. 네. 생각이라는 어떤 과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책을 읽으면 훨씬 더 몸이 차갑게 가라앉으면서 이성적으로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거, 지식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영화와 책은 비교가 안 돼요. 책이 훨씬 더 우월한 매체예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체험, 감정 이런 거랑 또 다른 얘기가 되죠. 제 얘기는 책이 영화보다 우월하다는 뜻은 아니고,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 정신작용 이런 걸 생각한다면 책이 훨씬 더 복합적이고 우리를 적극적으로 성장시키는 매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요즘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자기 개발한다는 사람들이 약간 책 읽기에 굉장히 이제 약간 미쳐있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몰입돼 있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면 진짜 자기 개발과 성장이 일어난다라고 믿고 막 거의 강박에 가깝게 책 읽기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견해, 자기개발이라는 건 좋은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자기개발이라는 말을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특히 이제 상업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학원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책들, 자기개발서라고 하잖아요. 저는 자기개발이라는 것은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기개발서는 글쎄요,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의 용례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일단 그 질문하신 것을 그냥 즉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자기 개발을 목적으로 해서 책 읽기를 하고 거기에 미쳐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그 사람은 책이 목적이 아니고 책이 도구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하고 싶은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로 책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랜 세월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책을 읽으면서 실패하기도 한 저의 입장에서 본다면 목적으로 책을 읽으면 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어서 우리는 보통 그 결과를 예상해서 혹은 기대해서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네. 들면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읽으면 인류 역사를 보는 어떤 시선을 내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은 친구한테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래서 만약에 사피엔스를 읽는다고 쳐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 책을 읽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읽는 사람이 있다고 쳐보세요. 전자와 후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자는 조금 있다가 사회적인 유행이 바뀌어서 그런 더 훌륭한 도구가 나타난다. 예를 들면 너 무슨 유튜버 보면 돼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로 몰려갈 사람이고 책을 안 읽을 사람이에요. 네. 근데 후자는 평생 계속 책을 읽을 사람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게 되었을 때 인맥을 넓히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뭐 하다못해 어디 무슨 좋은 일자리라도 얻고 이렇게 해서 누구를 만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 상대방이 나를 도구화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즐겁고 대화하는 게 행복하고 그 사람 보는 게 좋아서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목적이 되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어느 게 바람직한 인간관계인가를 생각하면 저는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독서가 저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와, 이 얘기 듣고 나니까 저는 친구들에게 해줄 말이 갑자기 생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굉장히 사실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또 많이 만나셨을 거고. 근데 좀 특징적으로는 성공하신 분들은 또 책을 많이 읽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럴까요? 아까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너무 궁금했어요,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예를 들어서 이제 영화 중에서 이제 영화의 신이라고까지 불리는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감독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너무 위대한 감독이죠. 근데 그 사람 책 안 읽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난독증이 있어서 책을 못 읽는데요. 그래서 대학에서 과정들을 이수하는데 현격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본인이 말을 하기도 해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이제 제가 이런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반드시 책을 읽어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책 안 읽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고 세상의 지식이나 뭐 이런 걸 혹은 뭐 감정이나 이런 것들도 체험할 수 있는 수많은 다른 매체들이나 직접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책이라는 것이 반드시 지적인 인간으로 태어나서 해야 될 단 하나의 어떤 행동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혹은 성공한 소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책을 읽어야 하느냐 저는 양자가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책 안 읽고 성공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책을 읽는 게 굳이 말하면 성공에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처럼 바로 뭐 구글링 하거나 뭐 유튜브에서 검색하거나 하면 모든 것이 다 쉽게 검색될 거 아니겠어요? 네. 이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지식이 손만 뻗으면 지천에 깔려있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나무 위키 보는 것보다 책 보는 게 훨씬 더 빠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책이 너무 느리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고요. 지금은 더군다나 지식이라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현대사회에서의 지식의 저는 핵심이 그 맥락과 체계라고 생각해요. 어떤 지식이 있다고 쳐보세요. 뭐 예를 들면 장흥하면 뭐 장흥하면 떠오르는 어떤 소설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청준 작가의 소설 중에서 선악동 나그네를 보면 장흥의 천관산이 실제로 나오거든요. 이런 게 나온다고 하는 지식이 있다고 쳐보세요. 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 구글링하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것을 선악동 나그네를 보면서 천관산에 대해서 묘사하는 걸 읽을 수도 있잖아요. 두 가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지식이 있을 때 그 지식이 전체 이 세상의 수많은 지식 중에 어디 위치에 어떤 좌표평면에 위치하는가를 아는 게 지식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책이라는 것은 체계가 있거든요. 일반적인 우리가 유튜브 같은데 혹은 유튜브에서도 체계가 있겠습니다만 많은 온라인상에서의 지식이라는 것은 소위 지식들 사이에서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맥락이 중요한 데다가 그러니까 지식의 구조가 중요한데 모든 책에는 구조가 있고요. 책을 한 번이라도 써본 사람이라면 책에서의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것을 알고 싶은데 이 도덕 철학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그냥 간단하게 아포리즘처럼 한두 문장으로 알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왜 꼭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어야 돼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파편적인 지식을 읽느라고 수만 가지 아포리즘을 외우는 것보다
그 책을 제대로 읽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와, 진짜 누군가에게는 되게 느리다고 생각되는 네. 방식이 어떻게 보면 정말 빠르다는 게 동의가 잘 되네요. 네, 저는 진짜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다독가로도 너무나 유명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많은 책을 읽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책을 고르실 때 특별한 이제 평론가님만의 기준이나 철학이 있으신지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책에 관한 책도 영화 평론가지만 영화에 관한 책도 훨씬 더 많이 썼지만 책에 관한 책도 한 4권 썼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어떻게 책을 읽는지에 대한 책이 있어요. 오늘도 사인 받으신 분들이. 네, 감사합니다. 네, 앞쪽에서 이렇게 네. 책을 들어주시고 그 책을 있습니다. 제일 많이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오늘 강의가 그래서 그런지. 그 책 제목이 제가 쓴 건 아니고 쓴 다음에 이제 출판사에서 붙인 제목인데요. 닥치는 대로 끌리는 대로 오직 재미있게 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게 너무 안 외워졌거든요. 제가 쓴 것도 아닌데 제목이 조금 어렵네요. 어떻게 외웠냐면 이걸 앞자리로 외웠어요. 저도. 줄여가지고. 네, 만관부처럼 닥그로제라고 제가 외우거든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끌리는 대로 오직 재미있게 이렇게 하는데요. 그게 제 독서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읽고 끌리는 대로 읽거든요. 어떻게 보면 체계가 없이 오락을 위주로 책을 본다고 생각하는데 오락이라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범위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소설을 보면서 느끼는 오락도 있지만 철학 서적을 보면서 느끼는 오락도 있어요. 이것도 오락이거든요. 지적인 오락이죠. 이런 측면에서 끌리는 대로 읽다 보면서 저절로 어떤 그런 그 책을 읽어나가는 방식의 체계가 잡힌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저는요. 그러면 그 장르나 이런 거에서는 뭐 끌리는 대로 읽는다면 그 장르에 대해서도 뭐 전혀 제한 없이 그냥 정말 손 가는 대로 움직이시는 걸까요? 예, 저는 사실은 어떤 책을 이렇게 나는 내 인생에서 책을 읽겠다라고 결심해서 한 게 전혀 아니고 어려서부터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닥치는 대로 옆에 이런 책이 재밌으면 저런 거 보다가 이렇게 이제 흘러오면서 수십 년간 세월을 하다 보니까 제 나름의 어떤 독서법, 저한테 제일 어울리는 독서법을 알게 된 거죠. 그 방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제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나는 깊게 파기 위해서 넓게 파기 시작했다라는 말을 본인이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군대를 가면 이유 없이 삽질하라고 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군대를 가면 이제 삽질을 하게 돼요. 삽질을 하는데 깊이를 50cm의 구덩이를 파라라고 대위님이 말씀하셨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50cm를 파려면 이제 삽질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별로. 때로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삽질하기도 하거든요. 네. 50cm를 파려고 하면 하기 싫은 하니까 목표가 50cm니까 둘레를 10cm 한 다음에 50cm 파면 제일 힘이 들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름을 10cm로 50cm 파는 것은 정말 트랜스포머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넓게 파야 50cm로 되는 거죠. 파려면 네. 넓이를 넓게 파야 50cm를 팔 수 그쵸. 있어요. 와. 그러니까 사실은 깊이를 추구하는 일조차도 넓이가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저는 넓이 없는 깊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깊이 없는 넓이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독서라는 것은 어떤 한 분야에서 내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습득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교양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교양에서 중요한 건 사실은 깊이가 아니라 넓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 독서 방식은 거의 본능적으로 넓이를 지향해 왔어요. 세상에 모르는 게 있는 게 저는 좀 약간 답답한 쪽의 사람이고 그러다 보면 자꾸 옆으로 펴나가는 방식의 그런 독서를 했고요. 이제 깊이 파면 되는데 인생이 얼마 안 남았네요. 아니 아직도 아주 챙챙해 보십니다. 아니에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넓이 깊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특정 장르에 대해서 되게 편협하게 약간 편식하면서 독서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많아요. 네. 이런 분들에게는 또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안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네, 읽음 먼저 전제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에 관해서 이제 책을 쓰고 이런 자리에서도 이제 질문 받고 하다 보면 느끼게 된 건데 책에 의해서 댁에서 편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더군다나 이제 책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지적인 노동, 지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 되는 시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가장 최근의 통계가 2023년도 재작년 통계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1년간 책을 한 권이라도 읽는 사람, 1년에 한 달도 아니고 43%예요. 통계가. 얘기인 즉슨 성인 10명 중에 6명은 1년간 책을 하나도 안 읽는다는 그쵸. 거죠. 1년간 책을 하나도 안 읽는다는 얘기는 사실상 평생 책을 안 읽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60%고
한 권이라도 읽으면 40% 안에 드는 거예요. 상위 40% 안에 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뿌듯하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40% 안에 일단 드시는 분들이고. 맞아요. 그리고 이 통계가 40%라고 말을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과장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쵸. 우리가 설문 막 솔직하게 안 하잖아요. 뭐 하면은 약간 아예 너무 안 읽었다 그러면 창피하니까 그렇죠. 몇 번이라도 읽은 척하고. 이 통계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갤럽 같은 데서 전화 오잖아요. 전화 오면 귀하께서는 책을 1년간 몇 권을 읽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겠어요? 맞아요. 그러면, 아니요, 저 한 권도 안 읽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60%란 얘기예요. 53. 그러면 나머지 43% 중에서는 솔직히 3년 전에 책을 읽었던 사람이나 책을 읽고 싶은데 못 읽었는데 올해는 그냥 읽었다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 합쳐서 43%거든요. 그쵸. 제 생각에 20%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은 20% 안에 20% 상위 20%. 예, 예. 저희 한번 박수를. 예. 셀프 박수를.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고요. 상위 20%십니다. 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20%에 이르는 사람들조차 사실은 편식을 너무 많이 해서 어떤 사람들은 문학책만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문학책만 안 읽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든 건데요. 제가 아는 이제 대학 시절에 이제 책을 좋아해서 책과 관련된 동아리 같은 거 제가 조직해서 많이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똑똑한 형이었고 저희 형의 친구였는데 그 형은 문학을 안 읽는다는 게 나는 지적인 사람이야 라는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역사 공부하고 철학 공부하고 이런 걸 좋아하지 문학을 읽는다는 건 낭비, 이런 말도 안 되는 허구에 지어낸 이야기를 왜 보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반면에 자연과학 서적이라든지 철학서라든지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뭐 사회과학서라든지 이런 책들을 보는 걸 굉장히 버거워하면서 수필하고 소설만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네. 저는 아까 전제하고 싶은 건 그렇게 해도 상위 20%다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바람직한 게 있다면 우리가 음식 먹을 때 편식하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쵸. 근데 편식하는 사람들이 책에서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책도 사실은 본인이 버거운 분야라도 자꾸 도전해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그런 방식 때문에 독서에서도 편식은 위험하다. 이게 뭐 분야에 관한 말은 아니지만 독일인의 사랑이라는 소설을 쓴 사람이 있어요. 막스 밀러라고. 그 사람이 하나만 아는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이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만 알면 하나라도 알게 된 것 같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더 위험하다는 거고요. 그쵸. 자기가 맞는 줄 알고만 살잖아요. 그렇죠. 네.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단 한 권의 책을 읽은 사람이다 라는 말도 했어요. 왜냐하면 한 권의 책을 읽는다고 치면 그 책이 좋은 책이라도 네. 모든 걸 그 책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편식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정말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균형 있는 시각을 위해서도 좀 다양한 책을 읽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책을 읽는 거는 어쩌다가 막 딱 읽고 싶은 책이 나타나고 이러면 또 읽고 싶기도 해요. 그런데 꾸준히 읽는 거는 정말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평론가님만의 뭔가 약간 독서의 루틴 또는 이제 꾸준히 독서를 하게 되는 그 습관을 만드는 뭔가 힘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습관 말씀하셔서 습관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오래 사귀게 되면 연인들끼리 습관적인 사랑한다는 걸 그 사랑에 대한 부정적인 말로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저는 모든 관계나 어떤 행동 패턴이나 최상의 단계는 습관이라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습관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습관적으로 전화를 한다는 얘기는 전화를 하는 것이 혹은 소통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이 내 인생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된 거예요. 저는 그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 단계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때 최상의 단계는 사실 습관화된 독서이고요. 습관화되는 것은 가만히 있어봐. 나 요즘 너무 유튜브 쇼츠만 보는 것 같아. 책을 좀 읽어야지 해서 읽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저께 읽었고 어저께 읽었고 하니까 오늘도 읽는 게 습관화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독서의 최상위 단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습관화하기 위해서의 가장 좋은 방법은 반복해서 몸에 익히는 거죠. 근데 그게 어렵죠?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그게 어려운데 모든 습관이 그렇듯이 커피를 처음에 제가 사실은 아메리카노를 제가 커피 맛을 그러니까 제가 어려서 위장이 안 좋아서 한 대학 때까지는 제가 커피를 진짜 마신 커피가 5잔도 안 마신 것 같아요. 평생. 네. 그렇게 해서 커피 맛도 모르고 그러다가 이제 입사를 하고 나서 기자가 되고 나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 달달한 믹스 커피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몸에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이를 악물고 끊었어요. 근데 이제 커피는 약간 마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때부터 아메리카노를 마시게 됐는데, 아메리카노를 마시게 된 게 한 1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처음에는 아메리카노 왜 먹는지 몰랐고요. 네, 약간 사약 먹는 아니, 기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왜 돈을 내고 이런 걸 먹나, 왜 이 짓을 하나, 몸한테 이런 나쁜 짓을 하나, 이런 느낌. 네. 근데 지금은 아메리카노만 먹거든요. 와. 그리고 제가 막 무슨 미각이 발달해서 이건 뭐 원두를 좋은 걸로 썼네, 뭐 이런 단계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메리카노 왜 마시는지 알고 마시고 싶고 오늘도 2잔을 마셨단 말이에요. 와. 그러니까 아메리카노는 이미 더 이상 커피를 마셔야지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습관이 됐어요. 네. 왜냐하면 10년 동안 수도 없이 먹어서. 근데 제가 또 재밌는 얘기가 있는 게 네. 제가 친구가 커피숍을 갈 때마다 항상 아메리카노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 왜 아메리카노만 시키냐 이랬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싸서 먹는다고. 그러다가 좋은 자기는 방법이죠. 커피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네. 싸서 자꾸 먹다 보니 아메리카노가 습관이 되어서 그 말을 받아서 맛있게 됐다. 독서로 말씀을 드린다면 네. 사실은 독서는 취미 중에서 가장 싼 취미이기도 해요. 와. 가성비가 너무 좋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책을 안 읽는다, 책을 안 읽는 시대가 됐다, 한국인의 43%밖에 1년에 책을 한 권 안 읽는다 기사가 나오잖아요. 항상 베스트 댓글은 그러게 왜 도서정가제를 해? 이렇게 해요. 도서정가제를 비난해요. 근데 저는 결단코 얘기하는데 도서정가제 때문에 책을 안 읽는 사람은 그 책이 10원이라도 안 읽을 것 같아요. 맞아요. 싸도 안 읽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책은 가격 탄력성이 굉장히 작은 물건이에요. 네. 제가 책을 냈는데 제 책 중에 제일 비싼 책이 43,000원이고요. 제일 싼 책이 9,900원이에요. 근데 9,900원짜리 책을 냈을 때 파격적으로 싸게 했거든요. 네. 오늘 그거 사인 받으신 분 계세요. 그 빨간 책방에 있었던 그 책인데. 근데 그 책을 9,900원으로 했던 이유는 이 책은 대중화해서 쉽게 얘기하면 출판사 입장에서 박리담회하고 싶었어요. 아, 많이 팔릴 것이다. 최대한 싸게 해서 훨씬 더 네. 사람들이 많이 사게 하자. 근데 그 책이 43,000원짜리 책보다 덜 팔렸어요. 가격 때문이 아니었군요. 예, 아무리 책이 싸도 책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안 사요. 근데 그 책을 보고 싶은 사람은 43,000원이라도 사요. 그러니까 사실은 책은 가격 탄력성이 굉장히 작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우리가 비싸다고 하는데 요즘 책 보통 소설 사면 한 17,000원 정도 해요. 네. 책값이 왜 17,000원? 요즘 소설 책값 중에 가장 흔한 책값이 17,000원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시죠? 이것도 쓸데없는 지식, 체계가 없는 이 지식이 얼마나 황당하고 한심한 것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책값이 17,000원짜리가 제일 많거든요. 네. 이유가 보통 이제 알라딘이나 예스24나 교보문고 같은 온라인으로 사잖아요. 온라인으로 사면 10% 할인할 수 있잖아요. 그쵸. 10% 이상은 할인 못 하잖아요.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10% 할인을 하는데 알라딘과 예스24가 한 2, 3년 전부터 무료 배송을 15,000원으로 미니멈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15,000원짜리 책이 넘어야 무료로 배송을 해줘요. 그럼 책값이 15,000원이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14,000원이면 배송료를 2,000원을 내야 돼요. 근데 책 사보신 분들 알겠지만 배송료 너무 아깝잖아요. 그쵸. 책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무조건 15,000원보다는 비싸게 매겨야 돼요. 근데 왜 17,000원이냐? 16,000원 매기고 10% 할인하면 15,000원 밑이 되거든요. 그쵸. 14,400원 그럼 배송비 되잖아요. 내야 되니까. 근데 17,000원이라고 딱 하면 15,300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무료 배송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출판사에서 한 권으로 무료 배송이 되는 가장 비싼 값, 이게 17,000원이에요. 그래서 17,000원이 가장 비싼데 인생에 하나도 도움 안 되는 지식이잖아요. 책을 안 읽으면 이렇게 되신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 얘기 왜 했어요? 네, 오늘 또 새로운 상식을 또 알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전혀 쓸데없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 사실 저는 블로그를 지금 한 13년째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글을 써온 사람인데 우리 이동진 평론가님께서는 리뷰 수가 4,000개가 넘으세요. 너무나 꾸준히 기록하는 삶을 블로그요? 살고 계시거든요. 블로그. 네. 네, 그래서 이런 기록하는 삶이 평론가님께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기록하는 삶이 어떻게 본인에게 장점으로 다가왔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블로그를 시작한 게 2006년도부터이고 블로그를 20년을 했죠. 네이버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네이버 블로그에 몇 년 전에 무슨 기획팀인가 무슨 조사팀에서 한국 최초의 네이버 블로그 파워 블로거가 저래요.
와,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아니요, 여러분. 저 아무것도 아니고요. 와, 그 엠블럼 네. 달렸던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제가 최초 1호라고 하던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역시 또 판타지를 깨드리면, 어떻게 그렇게 제 1호 블로거가 파워 블로거가 됐고 20년을 할 수 있었냐라고 한다면, 계약이 돼서. 처음에 네이버 블로그를 했던 것은, 네이버랑 제가 제 1인 미디어를 만들면서 네이버랑 계약을 했어요. 프리랜서로. 그리고 그 계약의 조건이 블로그를 어떤 식으로든 한다라는 게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했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이 4년 만에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16년을 제가 블로그를 한 건 제 의지예요. 와.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블로그를 시작해서 계속 꾸준히 4년간 했던 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계약의 힘, 입금의 힘이고요. 되게 중요한 힘이죠. 네, 근데 제가 그나마 조금 내세울 게 있다면 계약이 끝났을 때 이제 더 이상 안 해라고 하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입금이 안 돼도 하던 거니까 어제 했던 거 오늘 하던 거 블로그가 사실 습관이 된 건데요. 그게 이제 20년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원래 자의식이 글 쓰는 사람이라는 자의식이 있었던 사람이고 어쨌건 책을 15권을 썼고요. 이런 삶을 살아서 사실은 기록하는 게 버릇이 됐고요. 요즘은 사실은 사진으로도 기록을 하는데 네.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글로 기록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뭔가 근데 되게 뿌듯하실 것 같은 게 본인의 어떤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고 또 거기 보면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리거든요. 그 팬분들이 그렇게 쓰시는 글들을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그 마음들을 느끼셔서 또 인생에 되게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역시 비슷한 말씀으로 이제 말씀하신 거를 이어서 이 말씀을 드려보면 댓글을 달아주는 마음을 상상하면 저는 이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과분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뭐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아까 사인하면서도 아니 이렇게 바람 불고 사실 오늘 너무 좋은 날이고 사실은 11월 첫 번째 토요일 하면 사실은 단풍 구경 가야 되는데 맞아요. 이분들이 여기 와서 제 사인을 받는다는 게 사실은 너무 송구하고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러면서 사실 굉장히 감사하거든요. 근데 댓글 다시는 분들도 사실은 습관적으로 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고마운 거죠. 왜냐하면 제 블로그를 정기적으로 찾아오고 제가 하는 유튜브를 찾아오고 이런 것들 정기적으로 오셔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치얼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 잘한다 뭐 감명 깊었다라는 식으로. 근데 그게 어떤 것보다도 감사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의 일부가 된 거잖아요. 저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굉장히 송구하고도 고마운 일이죠. 네. 정말 행복한 또 글 쓰는 습관이 나에게 준 행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거의 토크의 시간이 거의 마무리가 다 되고 이제 Q&A를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 그 Q&A 전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은 처음 책을 접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 오늘 또 강연의 주제가 책을 읽어야만 하는 이유를 얘기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 책을 접하는 분들에게 책 시작할 때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으면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남이 읽으라고 권하는 책, 이 책은 꼭 읽어봐야 돼 라고 말하는 책을 보지 말고 책이 많이 전시되어 있는 도서관이든 서점이든 가서 가장 재밌을 것 같은 책을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웹소설을 그냥 종이책으로 바꿔서 낸 책이든 아니면 기술서든 뭐 무엇이든 간에 사실은 책을 좋아하려면 문자를 좋아해야 되는 거고요. 활자를 좋아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떤 오락은 1분 만에 즐거운 오락이 있어요. 네. 제가 물론 안 해봤고 절대 하면 안 되는 오락이겠지만 마약 같은 게 그렇다고 해요. 경우에 따라서. 반면에 어떤 오락은 그게 오락이야? 싶을 정도로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근데 제가 이제 살면서 저도 적지 않은 시기를 지나오면서 느꼈던 건 빨리 재밌게 느끼는 걸수록 별로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재미를 느끼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거일수록 인생에서 굉장히 큰 훌륭한 오락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책이 오락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감을 느끼는 분도 있지만 감히 자신에서 말씀드릴 텐데 책은 일생에서 가장 질리지 않는 오락일 수 있어요. 그리고 기필코 오락이에요. 반드시. 만약에 책 읽는 걸 오락으로 못 느끼셨다면 습관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진입장벽도 있고 세상에 처음에 더 재밌는 것도 많지만 쉬운 것, 재밌는 것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책 읽는 게 재밌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뭐 할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 같은 사람이 아무리 사피엔스 읽어라, 정의란 무엇인가 읽어라 라고 해도 듣지 마시고 처음 단계라면 재밌는 거,
쉬운 거 이런 거 읽는 게 좋죠. 네, 정말 끌리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에 맞춰서 한번 책을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책을 읽어야만 하는 이유 좀 이제 이해가 가시고 가치에 대해서 느끼셨나요? 네, 이제는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Q&A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이동진 평론가님에게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이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쪽에 빨간색 옷 입고 계신데요. 역시 빨간색. 역시 훌륭하십니다. 통하였습니다. 네, 혹시 조금만 큰 소리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와, 박수 주세요. 정확하게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번역에 관한 질문하신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앞에 말씀은 이제 말도 안 되는 말씀, 제 입장에서 너무 부끄러운 말씀인데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그렇게 주장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 번역에 관해서는 저도 이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뭐 저희 가족 중에도 번역가가 있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라딘 같은데 이제 이렇게 보면 저 이제 알라딘에서 책 많이 사거든요. 예스24나 밑에 보면 이제 그 독자들이 이 별점 주고 이제 밑에 댓글들 달잖아. 이 책을 읽은 소감 같은 거. 상당수가 책은 좋은데 번역이 덜 그럭거려서 못 읽겠다. 뭐 이런 것으로 별점 하나.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의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과연 번역 때문일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일단 번역이 별로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원문을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번역사라고 해서 원문을 같이 보고 영어든 프랑스어든 일본어든 그 책을 보고 나서 한국 책 번역을 본 다음에 이게 뭐야? 여기서 이거를 아더를 타인이라고 번역하면 어떡해? 이렇게 해야지 번역이 나쁜 거거든요. 네. 근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국 저자가 썼는데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뭔가 좀 이상하거나 하면 번역 탓을 해요. 근데 그게 번역 탓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번역가가 잘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내용이 어렵거나 아니면 원저자가 그렇게 썼을 확률도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번역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일단 번역 진짜 문제인가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번역이 좀 덜 좋아도 우리에게는 원문을 읽을 능력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유일하게 한국어를 제외하고 그나마 아는 게 영어인데 과거에는 저도 원서를 읽으려고 노력했던 시절이 있고 지금은 저는 원서를 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읽으려면 읽을 수도 있습니다.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원서 한 권 읽을 때 한국 책 5권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럼 저는 원서 한 권보다는 조금 부정확한 번역이 있어도 한국 책 5권을 읽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원서라는 걸 읽지 않은 지가 너무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변방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변방의 언어가 아니라 내가 무슨 뭐 프랑스어나 독일어 사용자라고 할지라도 세상에는 프랑스어와 독일어로만 쓴 언어만 있는 게 아니고 영어 사용자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언어들이 있을 텐데 번역이라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번역에는 항상 거기에 대해서 불확정적인 어떤 것이 있고 또 실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번역서를 읽지 않고 어떤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은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 한계를 끌어안고 삶에서의 수많은 문제들이 다 오류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사랑도 하고 뭐 관계도 맺고 뭐 직업도 갖고 이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번역의 문제가 좀 있다 할지라도 무시하고 저 같으면 계속 읽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이크가 좀 준비가 되었는데요. 또 질문 한 분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 네. 잘 들었고요. 제가 올해는 20% 안에 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니 드셨어요. 이미 드셨습니다. 된 것 네. 같아요. 네. 강주에서 왔는데요. 혹시 저 여기 처음 와봤어요. 장흥에.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영화 평론가시니까 이제 많은 감독들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중에 제 기억에 남는 감독이 있는지 개인적으로 호기심 여쭤봅니다. 그거야 이제 저는 이제 영화 감독을 만나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직업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런 감독이 한 237명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만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냥 최근에 올해 만난 감독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사례를 한국 감독, 외국 감독 한 명씩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이렇게 앞에 237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한 명이라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제가 바로 오늘 토요일이죠. 네. 어제 제가 윤가은 감독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원래 이전에도 만났던 분인데 지금 세계의 주인이라는 영화가 극장에서 지난주부터 개봉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올해 가장 훌륭한 한국 영화 3편 중에 한 편이에요. 굉장히 좋은 영화예요. 근데 윤가은 감독인데 이분이 이제 3번째 영화를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보통 이제 파이아키아라는 방송에 이제 상대방을 오늘처럼 초대하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모더레이터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대화를 인터뷰어로서 하는데 윤가은 감독이 있으면 처음에 이제 카메라가 여기 한 서너 대가 있어요. 그럼 제 카메라가 있거든요. 그럼 처음만 그 카메라를 봅니다. 보면서 소개를 하게 돼요. 근데 그 소개를 할 때 항상 애초에 그 파이아키아라는 방송에 원고라는 것 자체가 없고 작가가 없어요. 제가 다 알아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오프닝도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다가 자 시작하면 그 즉석에서 생각나는 대로 소개하거든요. 근데 제가 윤가은 감독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카메라에 딱 보니까 그 생각이 들어서 이분을 만나면 정말 이런 분이니까 이런 영화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더욱 영화에 대해서 신뢰를 주는 분이시죠. 요즘 세계의 주인으로 너무 좋은 우리의 세계를 열어주신 윤가은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그럼 오 한 다음에 시작해요.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인사를 했다는 얘기는 그분한테 그렇게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였다는 뜻이고 네. 저는 좋은 사람인 예술가가 좋은 예술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나쁜 사람도 좋은 예술을 만들 때가 있어요. 너무 예를 들고 싶은데 예를 들 수가 없어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정말 느끼는 게 너무 사람한테 풍기는 그런 게 너무 선하고 좋다. 근데 영화에서 풍기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와 너무 신기하고 신뢰감이 깊어지거든요. 윤가은 감독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윤가은 감독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 감독으로는 역시 가장 최근에 올라온 사례라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멕시코 감독 중에 기에르모 델 토로라는 감독이 있어요. 이 이름 잘 못 외워서 보통 토토로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감독이 그 얘기를 100만 번 들었대요. 네. 사람들이 자기를 토토로라고 불러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더라고. 심지어는 생긴 게 토토로처럼 생기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푸짐하게 생기셨는데 그 얘기를 농담처럼 하면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봉준호를 보라고. 봉준호 감독이나 나나 이게 약간 영화 잘 만드는 사람들 퉁퉁하다고 이렇게 농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봉준호 감독이 퉁퉁하신 건 그게 살이 아니고 영화 주머니라고 제가 말한 적이 있어요. 농담인데, 그러니까 농담처럼 말씀드렸는데 위대한 예술가들도 별별 사람 다 있거든요. 사람 긴장하게 만드는 사람, 강압적으로 찍어 누르는 사람, 제대로 소통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기르모 델 토로의 작품들은 이제 파네미로 같은 작품, 또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받았던 쉐이프 오브 워터 같은 작품을 제가 워낙 좋아하는데 오래전부터 좋아했죠. 그러다가 한 달쯤 전에 부산에서 이제 그 기르모 델 토로를 만나서 대담을 했는데요. 제가 느낀 건 아니 이 사람 영화는 정말 괴물들 영화들만 만들고 영화에 다 괴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무서운 상상도 하고 아름다운 영화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럽지? 라고 하면서 사실은 저보다도 나이도 한 10살 많고 환갑도 넘으시고 체구는 키로로 100 넘으실 것 같고 이런 분인데 이분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소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하는 순간이 너무 좋았고 또 제가 막 좋아했던 영화를 만든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자체가 좋아지면 2배로 좋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틀리지 않았어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기르모 델 토로 감독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영화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오신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이제 앞으로 20%에 든다고 하셨어요. 그 말은 이제 책을 안 읽고 계시다고 해서 책을 한 권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 이동진 평론가님의 사인보드 선물로 드리도록 할 거고요. 아까 전에 우리 빨간색 옷 입고 얘기해주신 첫 번째 질문자 분께도 선물 전달드리도록 저 책이 하겠습니다. 43,000원이에요. 함께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혹시 선물이 또 남아있는 게 있나요? 네, 몇 권 정도 남아있나요? 네, 지금 책이 6권이나 남아있는데 지금 참석하신 분들께 이제 저희가 질문할 시간에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어서 오늘 참석하신 소감을 좀 손들어서 이야기해주신 분께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검은 옷 입으신 앞줄 먼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해도 그 질문 이상의 대답을 친절하고 유익하고 재미있게 들려주신 것 같고 평소에 방송에서 뵀던 모습 그대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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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손 한 번 들어주시면 네 뒷줄에 또 이제 보라색 옷 입으신 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바로 뒷줄에 모자 쓰신 분입니다. 오늘 강연 너무 소중하게 잘 간직하고 돌아갈 것 같고요. 제가 평론가님 말씀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인데 오늘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즐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저기 젊은 어린 친구 한 분 계신데 남자친구시거든요. 모자, 가방 메고 있는. 네. 또 이쪽 분단에도 제가 3분 당첨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책을 뭐 여러 가지 분야별로 어떻게 읽을지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명확한 답을 들은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후련해졌습니다. 네, 마음이 훈훈해졌다고 감사합니다. 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책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쪽에 또 앞분단에 손을 번쩍 들어주셨는데요. 네, 파마머리 하신 가운데 계신 네 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너무 잘 들었고요. 지금 제가 책을 좀 읽기 싫어하는 시기라 이렇게 들으니까 더 열심히 저도 20% 안에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책 받아가셔서 읽기 위해서 또 시작하시는 마음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우리 또 검은색 옷 입으신 여성분. 네, 오늘 하신 말씀 중에 목적과 도구에 대한 얘기가 가장 강하게 왔는데요. 사람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목적이 도구가 되지 않고 목적으로 잘 읽어야 되겠다라고 좀 강하게 깊이 새긴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동준 평론가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강연을 한 줄 평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와, 마지막 진행을 또 이제 맞춰서 해주셨어요. 그냥 별점하면 안 돼요? 별점 5개로? 네. 왔노라 대화를 나누었노라 좋았도다. 와,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오만하게 말한 것 같아요. 존댓말로 바꿔서 한번 들으세요. 네, 너무 재미있는 또, 네, 원래 평소에 하시던 그 평점 주시는 그 한 줄 서평처럼, 한 줄 평론처럼 네,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이제 선물 이제 마지막 다 지나간 거 맞죠? 네. 2건 남았나요? 2분! 네, 이쪽에 2분 손 번쩍 들어주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옆 동네에서 놀러 왔고 평소에 책 보는 거랑 글 쓰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그 TV에서 영화 평론하시는 걸 보고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강연 잘 들었고 제가 느낀 점은 아이들이 만화책 같은 거 볼 때 좀 못 보게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그러지 말고 저 또한 문학책만 읽는데 편식하지 않고 고루고루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너무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고요. 특히 내는 길을 내는 대로 길이 난다는 말이 너무 지금 마음에 새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책을 더 열심히 읽어야겠다 다짐을 하고 이제 갈 것 같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아까 이승우 작가님의 주소를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뭐 말은 안 해주실 것 같긴 한데 혹시 따로 이제 뭐 개인 블로그나 유튜버에 가셨던 거 올려주시면 너무 재밌게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이제 장흥 시민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시면서 이렇게 또 소감까지 얘기해 주시니까 되게 뿌듯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너무나 아쉽게도 보내드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께 마무리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강의는 저한테 특별한 의미가 있고요. 여기 와서 사실은 여기 올라오셔야 될 그 위대한 작가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송구스럽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럼에도 오랜 세월 뭐 어쨌건 제가 책을 보면서 수도 없이 실패한 사람으로서 제 나름대로는 책에 관해서 느낀 것들을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독서 방식이 유일한 방법 아니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100만 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만 가지의 독서법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책을 좋아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으셔서 평생의 습관, 좋은 습관으로 삼으시면 저는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지금까지 진행의 박재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 함께 해주신 분들 평론가님하고 단체 사진 하나 찍는 거 어떠세요? 네, 여기에 그대로 서주시고 가까이로 와주시면은 제가 사진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서주시면 앉으세요. 제가 하나, 둘, 셋 멘트 드리면 여러분들 함께 치즈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치즈!